국립묘지 장례식장. 여든이 넘은 정태수는 검은 양복의 소매를 한 번 더 펴보고는 천천히 입구를 올려다봤다. 대리석 위에 새겨진 고 박용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라는 이름이 유난히도 멀게 느껴졌다. 그는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마치 누군가 이 자리를 맡고 설 것처럼 주저하면서도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왔다. 수십 년을 가슴에 묻었던 이름. 전우이자 배신자.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된 자. 조문객은 줄을 잇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기계적이었다. 조문객들 속엔 정태수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조용히 향을 피우고 묵내를 올렸다. 사진 속 박용철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정태수는 목을대를 삼켰다. 그날만 없었다면. 헌화대 앞. 정태수가 흰 국화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그 옆에 조용히 선 여인이 있었다. 짙은 회색 정장, 머리는 단정히 묶였고 검은 베일로 얼굴이 반쯤 가려져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꽃을 내려놓는 순간 하얀 국화가 바닥에 툭 떨어졌다. 정태수는 반사적으로 그 꽃을 집어주려다 그 여인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했다. 시간이 멈췄다. 미자는 아무 말 없이 헌화대에서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을 몇 초간 바라보다 이내 모른 척하고 지나쳤다. 그 찰나의 눈빛 속엔 분명히 무언가 있었다. 슬픔, 당혹감, 그리고 외면. 정태수는 꽃을 든 손을 내리지 못한 채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사람.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 속에 그녀는 조용히 등장했다. 조문을 마치고 조용히 뒤편 의자에 앉은 정태수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하지만 땀은 계속 났다. 손은 떨렸다. 가슴이 뻐근했다. 정 선생님 맞으시죠? 낯선 남성의 목소리. 정태수가 고개를 돌리자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다. 저는 고인의 아들입니다. 박진욱이라고 합니다. 박진욱. 그의 눈빛은 싸늘했다. 조문은 감사드립니다만 제 아버지 생전에 가까운 분이셨는지요? 전군에서 함께 잠깐 있었소. 그렇군요. 그런데 방명록에 쓰신 글귀가 저희 가족에게는 조금 혼란스러워서요. 정태수는 방금 쓴 글을 떠올렸다. 짧은 문장이었다. 고인의 삶이 누군가의 눈물을 딛고 세워졌음을 기억하오. 진욱의 눈이 매서워졌다. 저희 어머니가 그 글을 보고 충격을 받으신 듯합니다. 방금 실신하셨거든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태수는 의자를 움켜잡고 겨우 몸을 일으켰다. 미자가 아니 부인이 괜찮으신지. 어머니의 성함을 아십니까? 정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진욱은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조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오래 계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 순간 정태수는 이곳에서 다시는 만나지 못할 줄 알았던 과거와 재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재회는 너무 늦었고 너무 낯설었다. 장례식장 안엔 울음도 없었고 진실도 없었다. 다만 진실을 지닌 자는 아직 살아있었다. 장례식장을 빠져나온 정태수는 오랜만에 오른 정장 구두가 발을 짓누르는 통증보다 마음의 무게가 더 무거웠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그 낯선 현기증. 그는 인근 국립묘지 입구 벤치에 잠시 앉아 숨을 골랐다. 팔짱 낀 채 무거운 숨을 내쉬던 정태수의 눈에 어느 노란 우편 봉투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조문객 중 누군가가 떨어뜨린 듯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는 망설임 끝에 그 봉투를 집어들었다. 펼쳐보자마자 손끝이 굳어졌다. 편지 봉투 안쪽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과 손글씨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엔 눈에 익은 두 사람, 젊은 시절의 자신과 미자가 있었다. 어깨를 맞대고 환하게 웃는 그 사진은 자신도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손이 떨렸다. 편지를 펼쳤다. 태수야. 그날 너 떠나던 날, 난 용철에게 울며 말했다. 기다릴 거라고. 내가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그는 날 붙잡았고 그 순간 나는 흔들렸다. 그게 평생의 죄가 되었어. 이 사진 나는 한 번도 태워버리지 못했어. 눈이 뜨거워졌다. 이건 미자의 글이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적힌 날짜는 박용철과 미자가 결혼식을 올리기 사흘 전이었다. 정태수는 믿을 수 없었다. 미자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인가? 그럼 도대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가 이혼이나 파혼을 했다는 소문도 없었다. 아니, 정태수 자신이 너무 일찍 등을 돌려버린 건 아니었을까? 그녀를 원망하며 그녀를 도둑맞았다고 믿고 단 한 번도 직접 묻지 않았다. 이제 와서 뒤늦게 편지 한 장을 읽고 그 진심을 이해한들 그에게 남은 건 허공에 흩날리는 종이 조각 같은 후회뿐이었다. 그날 밤 정태수는 먼지 낀 오랜 서랍장을 열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유리 상자 속 물건 하나. 미자가 떠난 후
다시는 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상자엔 군복 시절의 편지들과 함께 작은 반지가 들어있었다. 18살 겨울 미자가 건넸던 조그만 반지. 손가락에 맞지도 않아 실에 꿰어 목에 걸었던 그 물건. 정태수는 그 반지를 다시 목에 걸었다. 팔순을 넘긴 남자의 목덜미엔 주름이 깊었고 시간이 새겨놓은 세월의 그림자가 짙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20살 청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 다음 날 정태수는 박용철의 유품 전시장이 마련된 부속 공간을 찾았다. 그가 직접 만든 전후 회상록이라 불리는 앨범에는 뜻밖에도 군 시절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그중 한 장. 자신과 용철, 그리고 중간에 선 미자의 모습. 그 사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잃어버린 시간 속 세 사람. 가장 순수했던 그날. 그리고 그 옆 흐릿한 잉크로 더 씌워진 메모 한 줄. 태수에게 못 이룬 미안함을 나는 끝까지 안고 간다. 정태수는 비로소 용철의 진심을 단 한 줄로 느꼈다. 그는 자신에게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게 늦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살아있는 자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다. 정태수는 조용히 미자의 집 주소를 수소문해 보관 중이던 편지와 사진을 다시 넣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늦기 전에 그녀에게 다시 가리라. 지금 그녀는 어떤 표정으로 무슨 기억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자신을 몰라본 걸까? 아니면 일부러 외면한 걸까? 서울 외곽 구불구불한 골목 끝에 자리한 단층의 오래된 양옥집. 낮은 대문 앞에 정태수가 섰다. 집은 적막했다. 하지만 담 너머로 흐릿한 라디오 소리가 들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렸을 무렵 문이 열렸다. 눈가 깊게 주름진 얼굴, 약간 굽은 어깨, 그리고 여전히 단정한 정장 차림. 미자였다. 그녀는 문 앞에 선 정태수를 말없이 바라봤다. 정태수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미자씨, 나요. 태수. 그날 장례식장에서. 하지만 미자는 그를 가만히 보다가 고개를 갸웃할 뿐이었다. 눈빛이 멍했다. 정태수는 직감했다. 그녀의 기억은 온전치 않았다. 그 순간 집 안쪽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박진욱이었다. 그는 정태수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단 방문은 사양합니다. 정태수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편지와 사진, 그리고 유리 상자 속에 넣어두었던 반지까지 담긴 봉투였다. 이건 미자씨가 저에게 남긴 기억입니다. 한 번만 이걸 보여주고 싶소. 돌려줄 겁니다. 그녀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진욱은 깊은 한숨을 쉬며 문을 닫으려 했다. 그때 미자가 그의 손을 붙잡았다. 정태수는 놀랐다. 그녀는 문 앞에 우뚝 선 채 봉투를 뚫어져라 바라봤다. 그러더니 아주 느린 동작으로 손을 뻗었다. 그 손은 흘러간 시간을 더듬듯 조심스러웠다. 미자씨 기억나십니까?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한참 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반지 겨울이었어요. 첫눈 오던 날 당신이 나한테. 정태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미자의 기억 속 일부가 돌아오고 있었다. 진욱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붙들었다. 어머니, 이분은 그냥 옛날 친구일 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미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러더니 정태수에게 손을 뻗었다. 들어오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낡은 거실, 햇빛이 드리운 창가에는 오래된 액자들과 앨범들이 놓여 있었다. 그 가운데 정태수가 가져온 사진이 끼워졌다. 미자는 차를 따르면서도 자꾸만 사진을 만졌다. 그러다 문득 말했다. 용철이 말했어요. 태수 오빠를 평생 못 이겼다고요. 정태수는 컵을 들다 말고 멈칫했다. 미자는 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사실 그 사람 곁에 살면서도 늘 당신 편지를 기다렸어요. 한 번만 돌아와 달라고. 그녀의 말은 조각조각 부서져 나왔다. 하지만 그 조각들은 모두 진실이었다. 정태수는 오래 참고 있던 감정을 꺼냈다. 내가 더 일찍 왔어야 했소.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오. 미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등에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 눈물이 반지 위에 닿았다. 그날 이후 미자의 기억은 점점 선명해졌다. 하지만 그 기억들이 그녀에게 고통을 안기기 시작했다. 의사는 알츠하이머가 회복세를 보이는 대신 과거에 대한 정서적 충격이 크다고 했다. 그녀는 밤마다 혼잣말을 하며 태수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박용철의 유언장을 꺼내들었다. 그 유언장에는 단 한 문장. 당신을 대신해 평생을 벌받았습니다. 며칠 뒤 정태수는 박진욱에게 한 통의 등기우편을 받았다. 내용 증명 형식의 문서였다. 봉투를 뜯자 박용철의 유언장 사본과 함께 법무법인의 해석서가 동봉되어 있었다.
유 원장 첫머리엔 생전에 박용철이 직접 쓴 육필문이 있었다. 악필이지만 또렷한 그 필체는 마치 살아있는 듯했다. 정태수에게 전한다. 나는 평생을 미자 곁에 있었으나 단 한순간도 진정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 여자의 마음은 이미 너에게 있었고 나에게는 그 빈자리를 채우는 욕망뿐이었다. 나는 너의 사랑을 훔쳤고 내 인생의 반을 가로막았다. 이 집과 남은 재산의 절반은 마땅히 당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당신이 그 여자와 마지막 한 번만이라도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이다. 정태수는 유 원장을 손에 쥔 채 깊게 눈을 감았다. 그의 심장은 그 편지의 문장마다 쿡쿡 찔렸다. 그리고 동시에 되살아나는 한 장면. 그날 밤 군 복무 중 위문 편지를 쓰던 날의 기억이었다. 20살 겨울밤. 정태수는 부대 내의 침상에서 미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었다. 펜 끝에 맺힌 망설임. 그는 프로포즈를 담은 마지막 편지를 조심스레 접었다. 다음 날 외박이 예정되어 있었고 미자와 만나 정식으로 약혼 반지를 건넬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갑작스런 훈련 호출. 외박은 취소되었고 편지는 전우였던 박용철에게 맡겨졌다. 용철은 대답했다. 내가 직접 전해줄게. 믿어도 돼. 꼭 내 말 그대로 전달할게. 하지만 그 편지는 미자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미자는 편지를 받지 못했고 박용철은 미자를 위로하며 조금씩 곁을 내주게 했다. 모든 건 그렇게 시작되었다. 정태수는 박진욱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대면을 피하지 않았다. 진욱 씨. 난 당신 아버지를 원망해왔소. 그가 내 편지를 가로채고 미자 씨 마음을 훔쳤다고 믿었지. 하지만 이젠 알겠소. 그가 평생 그 죄책감 속에서 산 것을. 진욱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정 선생님. 제가 어릴 적 들은 이야기와 전혀 다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셨고 두 분 사이엔 말 못할 사연이 있다고만 하셨어요. 정태수는 봉투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엔 그날 밤 전달되지 않았던 편지의 복사본과 반지가 함께 들어있었다. 당신 어머니가 내게 이걸 다시 돌려주셨어. 그리고 말씀하셨소. 그날 이걸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욱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 선생님. 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제 이름을 자꾸 태수 오빠라 부르십니다. 한밤중에 울면서 왜 그때 안 왔냐고 하세요. 저는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알겠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기댈 이름이 되지 못했군요. 며칠 뒤 요양원으로 옮겨진 미자는 기억과 망각 사이에서 떠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태수가 그녀를 찾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 벤치 첫눈 오던 날 당신이 말했죠. 내가 국화꽃 좋아한다고. 정태수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참 작고 마르고 떨리고 있었다. 미자 씨. 내가 늦었소. 하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할 수 있다면 당신이 편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 곁에 있겠소. 미자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내 마지막 기억이 당신이면 그걸로 충분해요. 미자의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한 후 박진욱은 불안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지켜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아버지의 유 원장에 적힌 정태수의 이름, 그리고 어머니가 정태수를 오빠라고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그건 평생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진욱은 결국 정태수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조용한 찻집 한 구석에서 앉아 있었다. 유산 얘기 다시 꺼내야겠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어머니 몫의 유산 일부를 선생님께 상속할 수 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정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소. 나는 돈 때문에 이 사람을 다시 찾은 게 아니오. 그럼 왜 계속 찾아옵니까? 어머니 혼란스럽게 만들고 아버지 명예도.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정태수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다. 당신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유 원장에 쓴 건 명예를 지키려는 게 아니라 속죄하려는 거였소. 그걸 왜 외면하오? 진욱은 말없이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오래전 미자가 썼던 일기장의 복사본이 담겨 있었다. 그 사람의 편지를 못 받았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냥 오지 않았다고 믿자. 그래야 내가 이 결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몰랐겠지. 결혼식 날 드레스를 입고도 나는 계속 그를 기다렸다. 정태수는 눈을 감았다. 가슴 한복판을 후벼 파는 문장이었다. 며칠 뒤 미자가 지내는 요양원에 정태수의 딸 정수영이 찾아왔다. 그녀는 처음엔 어머니도 모른 채 살아온 아버지의 과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박진욱이 전해준 일기장을 읽고 결심했다. 수영은 요양원 방문실에서 미자 앞에 앉았다. 자신을 소개하자 미자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러더니 문득 눈물이 고인 채 중얼거렸다.
어릴 때 내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었어. 너 그 사람 딸이지. 그 손 당신 손하고 꼭 닮았네. 수영은 당황했지만 그 손을 조용히 내밀었다. 그리고 잠시 후 미자의 손을 감싸쥐었다. 그날 밤 미자는 갑자기 몸을 떨더니 흐느끼기 시작했다. 피었어. 그날 피가 묻었어. 편지가 찢어졌고 용철이 손에 피가 묻어 있었어. 정태수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그날 편지를 전해주겠다던 박용철은 피를 흘리고 돌아왔다. 도둑을 잡았다고 둘러댔지만 그의 눈엔 분노와 당황이 엉켜 있었다. 그 피는 정태수의 편지를 찢으려다 생긴 상처였던 것이다. 요양원을 나서는 수영과 진욱은 마주쳤다. 둘은 낯설게 서로를 바라봤다. 아버지에게 상처를 준 쪽은 당신 아버지고 어머니에게 거짓을 말한 쪽도 당신 아버지예요. 수영의 말에 진욱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나는 대체 뭘 지켜온 겁니까? 누구 아들로 살아온 겁니까? 그 말은 서로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향한 절규였다. 그날 밤 정태수는 혼자 앉아 군대에서 받지 못했던 마지막 편지를 꺼냈다. 그 편지를 찢어버리지 않고 미자가 간직해 주었던 한 장. 그가 그 편지를 소리내어 읽을 때 미자는 요양원의 침대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다시 18살로 돌아가 있었다. 그리고 눈 내리는 길목에서 군복 입은 청년이 반지를 내밀던 그날로 봄이 막 지나려는 어느 날 정태수는 작은 손수레를 끌고 요양원 뒷마당으로 향했다. 그 손수레 안에는 국화 화분 2개와 유리상자 하나 그리고 라디오 한 대가 담겨 있었다. 그가 준비한 오늘의 만남은 데이트였다. 80이 넘은 두 사람의 첫 데이트. 미자는 간병인의 부축을 받아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봄 햇살 아래 그녀의 흰 머리칼이 부드럽게 빛났다. 정태수가 국화 화분을 그녀 앞에 내려놓자 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이 꽃 좋아한단 거. 당신은 한 번도 잊지 않았네요. 정태수는 유리상자를 꺼내며 말했다. 여기 당신이 내게 주었던 모든 기억이 들어있어요. 편지, 사진, 그리고 반지까지. 난 이걸 평생 한 번도 버리지 못했소.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만졌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이미 세월이 너무 깊게 지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지는 마치 제자리로 돌아온 듯 그녀의 손등 위에 고요히 올려졌다. 기억이 다 돌아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 얼굴만은 날마다 선명해졌어요. 정태수는 라디오를 켰다. 그 속에서 흘러나온 것은 1960년대 유행가. 두 사람이 처음 손을 잡았던 그 시장 골목의 추억이 묻어있는 노래였다. 미자는 음악이 흐르자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낮게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따라 불렀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정태수는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내 삶에 단 한 번 온 봄이었소. 지금이 비록 늦은 가을이라 해도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함께 피는 봄이요.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그 손은 작았고 주름졌고 떨렸지만 가장 단단한 온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미자는 요양원 방 안에서 수첩을 꺼냈다. 그녀는 마지막 편지를 쓰듯 조용히 펜을 들었다. 태수 오빠,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 기뻐요. 우리 딸도 당신 딸도 이제는 하나의 봄이 되어 우릴 지켜봐 줄 거예요. 혹시 제가 먼저 떠나면 그 국화꽃 하나만 꼭 들고 와주세요. 당신 손에 들려있는 그 꽃, 내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풍경이에요. 그녀는 편지를 접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창밖에서 밤바람이 불었다. 라디오에서 작게 흘러나오는 그 옛 노래. 그 음악에 맞춰 미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깊고 조용했다. 별이 유난히 많았다. 달도 밝았다. 다음 날 정태수는 요양원에서 연락을 받았다. 그녀가 새벽에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는 말이었다. 정태수는 그날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 다시 요양원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녀가 누워있는 침상 곁에 앉아 편지를 조용히 꺼내 읽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 위에 국화꽃을 올려두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당신 곁으로 돌아왔소. 미자가 떠난 후 요양원은 잠시 정막에 잠겼다. 정태수는 그녀의 장례식을 조용히 치렀다. 가족장이었지만 진심을 담은 사람이 모였다. 정태수는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 조문객 하나하나에게 머리를 숙였다. 박진욱도 정수영도 그 곁에 있었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세 사람은 작은 공원 한가운데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그곳은 미자가 마지막으로 정태수와 손을 맞잡았던 곳과 비슷한 풍경이었다. 조용한 나무 그늘, 잔잔한 햇살, 바람. 먼저 말을 꺼낸 건 정수영이었다. 진욱 씨,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사랑하신 걸 처음 봤어요.
딸로서 질투가 날 정도였어요. 진욱은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조용히 그리고 묵직하게 말을 꺼냈다. 저도 어머니가 그렇게 웃는 걸 본 건 마지막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도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정태수는 두 사람의 손을 각각 잡았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 손 안에는 피로 묶인 과거도 눈물로 이어진 사랑도 모두 함께 들어있었다. 나도 너희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또 이해하려고 했소. 그도 결국은 자기 방식으로 나와 미자를 사랑했던 거요. 진욱은 고개를 들고 정태수를 바라보았다. 선생님, 이제 우리 모두 좀 편히 살아야겠죠. 누구를 탓하지 말고 남은 시간만큼은 따뜻하게. 정수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좋아요. 이제는 세 사람의 시간이에요. 세 사람의 봄. 며칠 후 정태수는 작고 낡은 집을 정리하고 있었다. 서랍장을 하나씩 비우며 그 안에 쌓여있던 종이 조각, 오래된 필름, 편지, 수첩들을 꺼냈다. 그것들은 모두 미자의 흔적이었다. 그는 조심스레 하나의 상자를 만들어 그 속에 반지, 편지, 사진, 국화꽃 드라이플라워를 담았다. 그리고 상자 위에 손글씨로 적었다. 우리의 봄. 미자에게. 그 상자는 집 안제일 따뜻한 햇살 드는 창가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그 옆에 라디오를 하나 놓고 늘 틀어두기로 했다. 그 노래가 흘러나올 때마다 그녀가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정수영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메뉴판 한 구석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봄은 늦게 와도 반드시 온다. 그리고 올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온다. 박진욱은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한 뒤 노인들을 위한 법률 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는 어느 상담일지에 이렇게 남겼다. 유산보다 중요한 건 기억이고 법보다 따뜻한 건 용서다. 세 사람은 다시는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오늘은 분명 누구보다도 정직한 하루였다. 그 봄은 늦게 왔지만 서로의 상처를 덮을 만큼 따뜻했다.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날 오후. 정태수는 서울 외곽의 국립묘지를 다시 찾았다. 그는 작은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 한 손엔 유리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가 찾아간 묘는 박용철의 곁이 아닌 따로 떨어진 작은 구에게 있었다. 그 자리는 미자의 이름이 새겨진 햇살 좋은 언덕 위 묘비였다. 그는 묘비 앞에 앉아 유리상자를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반지, 편지,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자가 남긴 글이 있었다. 당신을 기다렸던 내 모든 계절은 이제야 비로소 봄이 되었어요. 내가 당신을 기억할 수 없어도 당신이 날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정태수는 조용히 유리상자의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국화꽃을 그녀 곁에 놓으며 중얼거렸다. 이젠 당신 곁으로 나도 조금씩 가볼게. 혼자였던 시간은 끝났소. 이 봄은 우리 둘의 것이니까. 그는 묘비 옆 벤치에 앉아 라디오를 틀었다. 익숙한 노래 한 곡이 흐르자 눈을 감았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햇살이 손등을 감쌌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그의 곁에 앉은 듯한 따스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미소 지었다. 말없이 아주 오랜만에 진짜 봄을 맞이하는 노인의 미소였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도 작은 봄을 피워주었나요? 가슴 뭉클했던 장면, 기억에 남는 대사, 혹은 나만의 봄의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시절 우리가 놓쳐버렸던 사랑도 다시 피어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릴게요.